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신설 코너입니다. 주간에 있었던 지방행정의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고 뭐 관심 있으시면 또 영상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3일자 정책 동향입니다. 정부 자치단체 중소기업 수출 지원 동향인데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만 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수출 중소기업의 84%가 연 수출액 100만 달러 이하다. 되게 영세하죠. 그리고 대외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지금 수출 기업 숫자가 매년 한 9만 개밖에 안 돼요. 전체 중소기업의 1.2% 수준입니다. 많이 수출할 것 같죠? 아닙니다. 1.2% 아주 미미하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또 그 대외 환경 지금 우리가 주로 어디 할 것 같으세요?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과 갖고 이제 수출을 하는데 각각 나라의 보호 무역주의와 뭐 탄소 중립 ESG 이런 거에 무역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막혀갖고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같은 건 뚫을 텐데 못 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취약하다.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하기로 이제 막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 중소기업의 수출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 1000개 수출 기업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수출 100만 달러 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기업은 스케일업. 그래서 되게 크게 조금 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난 5월달에 발표한 게 있고요. 특히 이제 테크 서비스 및 기술 서비스 본격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수출전사 아카데미, 뭐 교육과정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이제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업, 대구시는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울산시도 뭐 박람회, 휴스턴 뭐 박람회 뭐 참가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박람회 전시회 가면 개별 부스를 뭐 차리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시장도 가고 홍보하고 그런데 이제 또 시민들은 저거 뭐 수출 도움도 안 되는데 해외 놀러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역 기업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또 하고 그래서 농식품, 화장품, 의료, 전자경기 뭐 이런 분야가 이제 강원도의 그 특성화된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바이어 정보 1만 개를 담은 DB, 해외 바이어 DB를 구축을 해서 기업 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어 정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바이어 정보만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DB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코디네이터를 좀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사례를 보면 강원도가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 동향을 보면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관련 동향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전체 폐지 수집 노인들 보면 4만 2천 명 정도 되고 수입이 정말 최저임금의 13% 수준인 1226원밖에 안 됩니다. 시간당 수입이 1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으시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해도 2,400명이 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뭐 9만 개 정도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뭐 자치구와 서울자치구 협약을 맺은 이제 수집처에 어르신들 갖다 주면 대금의 2배를 준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뭐 최대 100만 원 생계비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 우리 막 길 가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저도 이제 한번 뭐 리어카 끌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리어카에 엄청 많은 그 폐지들을 수집을 하시잖아요. 너무 정말 우리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아직도 이렇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더울 때는 막 못하잖아요. 폐지 수지.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노인 일자리 그 사업을 연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60살, 70세 노인도 아닙니다. 이제 일자리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단순 노무에 종사를 합니다. 아주 빈곤에 처해진 분들이 많은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관련된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로 그 아시잖아요. 지하도 상가 거기서 원래는 민간으로 뭐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그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대전시가 이관하면서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이런 내용도 저 다른 지역에 또 있을 거예요. 예,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날. 네, 6월 4일자 지방행정 동향,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네, 이동권이 확보돼야지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문제점들이 있다. 교통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버스 회사는 운행 손실금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이 되고, 또 종사자 신규 인력도 없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가장 문제는 지방도시 읍면에서 의원까지 접근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또 지방 병원들은 또 폐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지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뭐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100원 택시, 뭐 500원 택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뭐 시골 마을 택시를 그 행복택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제 택시 500원 내면 탈 수 있도록 하지만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5세대 1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일 1회 이하로 버스가 운영되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북도도 상간 오지 대상으로 시골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좀 하고는 있지만 이 노령층이 많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어서 너무 이동 시간이 멀다. 특히 병원 갈 때는 더욱더 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상황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뭐 수요 응답형 버스로 해야 하는 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뭐 읍면지 중심지를 이동하는 지선 노선을 약간 이제 운행 차량의 크기를 줄이고 마을을 순환하는 교통순환하고 다 연계를 시켜갖고 조금 더 그 이동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거리 어떤 그런 버스 노선들을 비효율성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도시하고 지방 중소도시랑 법률 적용이 지금 똑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좀 달라진다고 보고 이 관련된 법률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거든요. 좀 탄력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가용 카풀을 허용해서 또 요금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지금 자가용 유상 운송은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다양한 수송 자원,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미 출퇴근 시간대는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좀 확보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동향을 보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관련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비어업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처럼 일반인 어민이 아닌 경우 가갖고 해무질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게 어민들의 어떤 그런 어업에 많이 방해가 되고 또 이렇게 그 포획량도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속초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문어를 많이 잡아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문어를 채취를 못하게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하는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구로 가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이 상당히 시끄러운 얘기인데, 시청은 저는 이제 신청사를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강의를 가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건립을 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건립 비용이 원래 있었어요. 얼마 20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다 쓴 거죠. 그러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이제 그 건립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땅을 어디를 판다고 했어요. 달성 쪽인 것 같은데, 달서구. 그런데 그 땅을 팔면 안 된다고 또 달서구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안 팔고, 그럼 그거 북구, 그 이제 7구 관련된 행정타운을 매각하겠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북구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 팔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청사를 건립할. 그래서 뭐 또 다른 땅을, 반대가 없는 땅들을 팔아서, 그러니까 공유지를 파는 거죠. 공유지를 팔아서 매각금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5일자 정책 동향, 정부 자치단체 물가 안정 추진 동향입니다. 물가가 안정이 될까요?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하는데, 실제 상승폭은 엄청나죠. 왜냐면 이제 월급은 그대로고 계속 물가만 오르고, 실제 소득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또 더 체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부가 뭐 장관회 열고 지역 물가 책임감 운영한다는데, 정말 제대로 좀 물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물가가 19%가 올랐고요. 사과, 배는 뭐 급등했는데, 사과는 80% 이상 올랐으면 사과는 못 먹습니다, 이제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석유도 물가 상승률이 3.1%, 아주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세상 물가는 다 뛰는데 내 월급만 줄어든다. 이런 이제 자조가 섞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가구당 1분기 이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12만 원, 뭐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어요. 조금 전년 대비해서 높아졌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제 소득이거든요. 실제 소득은 더 내려갔습니다. 1.6%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득은 감소가 됐고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이 폭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할당 관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일류 28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세를 조절하겠다, 낮게. 그리고 채소류 4종도 할당 관세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감액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뭐 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안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다.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착한 가격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세종시는 민간 협력 배달 앱 땡겨요. 뭘 땡기는지 모르겠지만 땡겨요를 그 앱을 이제 배달 앱을 깔아서 중개 수수료를 2% 대로 낮추고 있고요. 전북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없는 먹거리존 운영. 이건 이제 남원 추장제 때 해봤더니 그 방문객이 전년 대비 117만 명이 더 늘었다. 그래서 호응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남북 긴장감 고조에 따른 지역 동향입니다. 오물풍선 날라오고 계속 막 문자 징징징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시점으로 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이런 합의를 했죠. 조금 더 대땅급 무드였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육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비무장지대 감초소를 철수하고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데, 그걸 완화하기로 한 거를 합의를 한 거죠. 군사 합의를. 근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은 갈등 국면이 되고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고, 또 지역 상권은 위축될 거라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동남권으로 갈까요? 소년 감호 위탁시설 부족 관련입니다. 이 감호 위탁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6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년범 교화를 돕게 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호, 그러니까 6호가 넘어가면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을 보내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뭐 지도, 보호관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감호 위탁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좀 중요한 거고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관찰 보호자로 되게 낮게 손바닥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역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그 강한 처분을 내려서 소년으로 가는 거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시설이 부족해서 어떤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부의경 쪽이 좀 부족해서 충청도로 보내야 된다. 그럼 충청도로 보내면 그 학부모들이 또 면회하러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뭐 다각적인 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고. 네, 6월 7일자 마지막인데요. 여성의 고용 활성화 관련돼서 일본 사례를 보면서 시사점을 찾아보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 여성 활약 추진법을 제정을 하면서 기업의 여성 고용 장려, 일가정 양육지원 제도 확대, 교육수 확충 등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유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같은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점이 있다. 뭐 여전히 뭐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성과가 있다. 우리도 좀 정책 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3.1%로 좀 증가세는 있어요. 하지만 OECD 평균 대비 평균이 65.8%거든요. 2%, 3% 정도 낮은 거잖아요. 여기서 고용률이 이제 여성 고용률이 높은 데는 아이슬란드,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우리가 현저히 지금 낮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 소멸로 들어서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1억 이상이었는데 확 줄어버린 거죠. 한 8,720만 명 이 정도로 되게 또 줄고 지금도 계속 줄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우리나라 똑같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여성 활약 추진법을 제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뭐 괴롭힘 방지 조치도 의무화가 강력하게 육아 돌봄 휴직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12년도에 63%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했는데 우리는 24년인데도 63%죠. 그런데 23년 75%, 12% 고용률도 12%가 증가를 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 여성의 고용률이 G7 국가 중에 세 번째로 높은 72.4%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이 30대 기혼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아주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이제 문제는 있겠지만 뭐 비정규직 문제, 임금 격차 그래도 여성의 경제 활동 그 인구를 증가시켰다 이런 거에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그 출산율과 연관돼서 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1, 2에서 3위가 이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인데 이 나라들이 출산율을 더 상회한다. 예전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막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육아
관련돼서 그런 것들만 보장을 해주면 어찌됐건 소득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연관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시사점입니다. 지역 동향을 볼까요? 파크 골프장 확산 관련돼서 여기저기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19년도에는 226개에서 올해 한 382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데가 서울 동작구죠. 대방공원에 신규 파크 골프장을 넣는다는데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원 일대 파크 골프장 조성한다는데 이 부분도 모두가 이용한 녹지 공간을 훼손해갖고 특정 동호인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게 말이야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간에 잘 갈등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크 골프장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어떤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고 전남 커피 재배 관련 지역 동향. 왜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 놀랍죠. 지금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커피 원두 작황이 부진하면서 국제 원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지역이 이제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커피 재배에 적합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 재배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원두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또 수입 커피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신선도와 향미가 뛰어나다. 그래서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K커피 활성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 거제 통영 거기도 좀 따뜻한데 커피 재배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긴 시간 지방행정 동향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짧게 해갖고 매주 주간의 행정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